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봄봄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봄봄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이것도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봄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봄봄님께서 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항상 저희 규정님들은 제가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요. 너무 고맙습니다. 돌비님께서 이렇게 생방송을 켜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네. 자, 감사드리고요. 오늘 봄봄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이런 현실에서 마주치기가 싫은데. 근데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 키워드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저희 채널에도. 그쵸. 예. 근데 저도 스토킹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뭐 인터넷으로 보거나 아니면 방송으로 접하거나 했던 게 많았는데 이런 분류의 스토킹은 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저도 좀 처음 들어봤던 스토리였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범죄류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봄봄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스토킹 피해자가 남자분이세요. 친한 오빠가 스토킹 피해를 입으셨는데 이 친한 오빠가 대학교 초창기 시절 대학교 1, 2학년 그때쯤에 당했던 피해라고 해요. 지금은 한 30살 가까이 된 오빠라서 거의 이 이야기는 8, 9년 전으로 올라가겠죠. 처음에 이 오빠가 같이 알바를 하면서 친해지게 됐던 그런 여자인 동생이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카페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여자애는 19살 그리고 제 친한 오빠는 20살 때부터 같이 일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성격도 괜찮고 되게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생각을 했고 서로 연락처는 있었지만 뭐 따로 밥을 먹거나 어디 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연락이 오는 것도 없었고 연락 자기가 보내지도 않았고 그냥 뭐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서 마주치면 인사하고 같은 타임이면 같이 일하고 그런 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고3이고 이렇게 공부하기도 힘든데 아르바이트까지 하니까 되게 착한 친구인가 보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 친구를 되게 우러러보고 나는 고3 때 놀기만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한 날은 그 여자인 친구를 멍을 때리면서 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 고3 여자애가 갑자기 눈을 마주치더니 부끄러워 하더래요. 예를 들면 짝사랑하는 친구가 나랑 눈이 마주쳤을 때 부끄러워하는 그런 표정 있잖아요. 그런 표정을 짓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멍 때리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여자애는 그런 부끄러운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뭘까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다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부터 이 여자인 친구가 카톡을 계속 보내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계속 카톡으로 저녁마다 밥 먹을 때 아니면 자기 전마다 오빠 오늘 뭐 해요? 이런 식으로 보낸다던가 아니면 오빠 나 어제 오빠가 내 꿈에 나왔는데 오늘도 좀 나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연락도 완전히 안 하고 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연락을 계속 보내는 거잖아요. 누가 보면 사귀는 사이처럼. 이 친구가 아직 어리니까 뭔가 오해를 했던 일이 있었나 싶어서 그냥 귀엽게 처음엔 넘어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답장도 그냥 몇 번 해주고 그냥 뭐 땡땡아 지금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내거나 아니면 그 친구는 미성년자고 자기는 성인이니까 근데 너가 나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 좀 시기가 좀 그렇다. 너 성인 되고 다시 만날까? 이런 식으로 좋게 타일렀다고 해요. 근데 그 여자인 친구는 타이르면 타이를수록 자기를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집요한 집착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카톡으로만 계속 주고받았던 사이니까 그렇게 카톡으로 집착을 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무렵에 자기가 오빠가 나랑 한 번만 만나주면 나는 뭐 요번에 수능을 잘 볼 자신이 있다. 그런 말부터 시작을 해서 강도가 높아지면서 약간 집착과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가 나 계속 안 만나주면 나는 수능 포기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 불효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아니면 뭐 다른 날에는 오빠 때문에 나 수능 이번에 신청 안 할 거야. 나 수능 안 보러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협박이. 예. 그래서 이 오빠는 이 친구가 너무 어리니까 짝사랑을 하다가 내가 계속 밀어내서 좀 상처를 많이 받았나 보다 생각을 했대요. 저였으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정말 좋게 타이른 거죠. 전화를 걸어서 땡땡아 너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좋게 타일렀대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오빠 나 한 번만 카페에서 만나주라. 한 번만 데이트해주면 안 돼? 라고 했대요. 그래서 데이트까진 그렇고 그냥 카페에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자 라고 해서 카페에 약속을 잡아서 제 친한 오빠가 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인 친구가 자기 친오빠를 데리고 왔대요. 그 자리에. 네. 그래서 누구시지? 이렇게 했는데 그 땡땡이가 내 친오빠야. 그냥 같이 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세 명이서 갑자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제 친한 오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는 이 친구를 좀 정중하게 거절을 하려고 나왔는데 자기 친오빠를 데리고 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 친한 오빠가 근데 어떻게 같이 오신 거냐? 제가 좀 어떤 대화를 하려고 온 건데 혹시 왜 오신 거냐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여쭤봤대요. 근데 그 친오빠가 아니 그냥 내 동생이 좋아한다는 남자길래 얼마나 잘생겼는지 궁금해서 얼굴 한번 보러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도 좀 자체가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셋이서 좋게 얘기를 하고 그날 하루는 마무리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음 날부터 집 앞에 편지들이 놓여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들이 한 번은 그냥 A4 용지 적어가지고 사각형으로 접어서 놔두던 편지였고 다른 날에는 진짜 편지 봉투에 있는 그런 편지였고 또 다른 날에는 메모장에 그냥 써져 있는 그런 편지 같은 거였고 네. 또 어떤 날에는 꽃이 같이 있는 그 편지지 있잖아요. 꽃이 뭐 얇게 한 송이 붙어져 있는 편지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있던 편지들이라든지 그래서 이 오빠는 처음에는 그 A4 용지 편지를 봤을 때 이게 뭔가 전단지인가 싶어서 열어봤대요. 근데 글씨체가 딱 봤을 때 약간 남성이 쓴 것 같은 글자였대요. 그래서 이거 뭘까 이렇게 해서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거죠. 근데 거기에 자기가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는 밝히진 않고 내용이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는 자긴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뭔가 좀 썸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만약에 제 편지에 동의하신다면 뭐 어디 공원으로 몇 시까지 나와주세요 라는 내용이었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무섭잖아요.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르고 어떤 여자가 보낸 건지도 모르고 진짜 설마 그 친한 그 카페에 같이 알바했던 여자 동생이 보낸 건가?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지라고 된 거죠. 그래서 그 편지는 무시를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그 편지지에 들어있는 편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도 또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이번에는 되게 아기자기한 글씨로 오빠 안녕하세요 잘 지내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나는 그 카페에 같이 일했던 동생을 돌비라고 할게요. 나는 돌비예요. 제가 오빠가 아무리 절 거절했어도 저는 오빠를 끝까지 쫓아다닐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편지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친한 오빠가 이걸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 봤던 편지도 그렇고 오늘 봤던 편지도 그렇고 이 친구라는 게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글씨체는 분명히 다르긴 했는데 뭔가 이 친구인 것 같아서 바로 전화를 걸었대요. 야 돌비야 너 내가 거절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어떡하냐. 어제랑 오늘이랑 왜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편지를 준 거냐. 그리고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어보니까 돌비가 저 어제는 간 적 없는데 오늘만 갔어요 라고 한 거지. 그래서 제 친한 오빠는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어제 그 편지는 누가 쓴 걸까? 근데 그 돌비라는 애는 나는 어제 간 적 없다. 그리고 오빠가 내 마음 안 받아주면 나는 계속 편지를 보낼 거다. 나중에는 뭐 집 안까지 넣을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내 마음을 받아달라.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친한 오빠가 너무 소름이 돋아서 바로 전화를 끊고 그 전화랑 카톡을 다 차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또 메모지에 붙어있는 편지, 또 그 다음 날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편지지에 꽃 붙어있는 편지지. 그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루마다 바뀌면서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화가 나니까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다 쓰레기통에 버린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경찰분들은 집 앞에 편지가 있는 걸로 뭔가를 해주진 않잖아요. 특히 남성분들한테는. 예. 그래서 그 경찰분이 아저씨셨는데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저씨가 되게 짝사랑하는 어떤 여학생이 놔두신 것 같은데 그 정도 했으면 마음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순찰 좀 강화해주겠다라는 말만 하고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토킹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이 오빠는 너무 어이도 없고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 편지가 오는데도 그냥 계속 오는 족족 버리고 뭐 어떤 뭐 그런 글 같은 것도 궁금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여자애만 그 편지를 보내는 줄 알았으니까 그 편지를 계속 무시한 지 몇 주가 지나고 나서 돌비의 친오빠 있잖아요. 그 오빠가 자기 집 공원 앞에 자기 기다리고 있었대요. 누군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여기 왜 찾아왔냐? 어떻게 찾아왔냐? 라고 물어보니까 돌비 친오빠가 아니 내 편지에 답장을 안 주니까 찾아온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편지를 보내준 적이 있냐? 나는 돌비 편지밖에 못 받았다 라고 하니까 그 돌비 친오빠가 아닐 텐데 우리 이틀에 한 번꼴로 편지 보내기로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돌비 친오빠랑 돌비랑 제 친한 오빠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오늘은 내가 편지를 주는 날이라서 내가 온 거다 라고 한 거죠. 돌비 친오빠가. 그러니까 제 친한 오빠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가 물론 맨날 그 편지를 열어본 건 아니지만 첫째 날, 둘째 날 그때 분명 내용이 연애 편지였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받아달라는 편지지. 그런 내용이었고 심지어 그 남자 같은 글씨체라고 했잖아요. 그 글씨체가 그 돌비 친오빠가 보낸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제 친한 오빠가 짜증이 나서 그럼 첫날에 혹시 A4 용지에 글 써서 보낸 거 당신이냐? 하니까 맞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그 친오빠 분이 나한테 첫눈에 반하신 거냐 물어보니까 맞대요. 너무 소름이 끼치잖아요. 그래서 그럼 집은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비밀이래 알려줄 수가 없대요. 예. 그러면서 뭐 우리 둘 중에 한 명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자기네들은 이렇게 맨날 편지를 보낼 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친오빠가. 그래서 제 친한 오빠는 얘네들 두 명이 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일주일 정도는 다른 친구 집에서 머물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혼자 살았던 오빠다 보니까 친구랑 같이 있으면 너무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뭐 집에 편지지만 두고 갔지 위에는 가진 않았으니까 일주일 있다가 다시 자기 원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집에 딱 오자마자 현관문 앞을 봤는데 편지가 쌓여있는 거예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계속 편지를 놔뒀을 거니까. 그래서 편지 그거를 다 버리려고 편지들을 다 들었는데 거기 저희 면도칼 아시죠? 그 면도칼들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들 사이사이마다 면도칼을 다 놔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제일 바닥에 있던 편지지를 봤는데 그 편지지에 빨간색으로 이 편지 꼭 열어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은 집에 들어가자라는 생각으로 그 편지지만 들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이중잠금을 해놓고 그 편지지를 열어보게 됩니다. 근데 열어봤는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너 우리 버리고 어디 간 거야? 내가 일주일 동안 찾아왔는데 도대체 이 편지를 읽지도 않고 가져가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우리 마음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빨간 글씨로 써져 있던 거죠. 제 친한 오빠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이 두 사람이 자기를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짜증나서 일주일 동안 쌓여있던 편지를 다 열어서 내용을 확인을 해봤대요. 근데 뭐 이게 언제 며칠에 보냈다 그런 게 적혀있지 않고 그냥 자기의 마음에 대한 글만 써져 있으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한 편지지 안에서 그라데이션으로 분노가 담겨 있었대요. 그 편지지에 들어있던 그 내용에는 이렇게 몇 주 동안 오빠한테 했으면 좀 나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나 좀 많이 불쌍하지 않아? 근데 우리 친오빠보다 내가 오빠 먼저 더 처음부터 내가 좋아했으니까 나를 받아줘야 돼. 우리 친오빠는 받아주면 안 되지. 이건 도리상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써져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욕설까지 함께 써져 있는 그런 편지지였고 친오빠가 쓴 그 편지지에는 아무리 그래도 내 동생은 나보다 못생겼으니까 나랑 사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너가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 알아. 하지만 넌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믿어.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 편지들을 다 읽고 나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친구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다음날은 학교를 가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학교를 갔다가 같이 친구랑 다시 그 친구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집 앞에 웬 상자가 하나 있더래요. 선물 상자 같은 약간 저희 손바닥 사이즈의 얇은 종이 상자 같은 게 있더래요. 그래서 저거 뭐지? 야, 택배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들고 친구랑 같이 집에 가서 그걸 열어봤는데 거기에 그 머리카락을 뭉텅이로 잘라서 그 상자에 꽉 채워놓은 거였대요. 그래서 이거 뭐지? 누가 버리고 간 건가? 뭐지? 너 무슨 나처럼 스토킹 당하냐? 이렇게 된 거죠, 친구한테. 예? 근데 그 친구분은 아니다, 나 뭐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는데 뭘까? 이렇게 해서 그게 머리카락이니까 찝찝하잖아요. 그거를 바로 공원 같은 데 가서 태워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같이 밥 먹고 한숨 자고 다음날에 일어났는데 나가자마자 또 편지지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제 친한 오빠는 설마 진짜 내 친구 집까지 안 건가? 어떡하지? 그래서 그 편지지를 바로 버리고 또 경찰한테 연락을 했지만 경찰은 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대요. 그리고 그 친구도 너무 화가 나니까 너 알아서 해라. 너 집에 가서 스토킹을 당하든 말든 우리 집까지 걔네들이 찾아온 거면 나한테도 피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오빠는 다시 자기 원룸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기 원룸으로 이틀 만에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집을 딱 문을 연 순간 쓰레기 냄새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그런 오물 냄새가 네. 코를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요. 문을 열자마자. 그래서 뭐야, 나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나왔는데? 생각을 해서 싱크대 쪽으로 가봤는데 싱크대 쪽에는 또 깨끗해요. 그래서 뭘까 해서 그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가니까 자기 침대에 그 김치 국물 같은 빨간색 국물들이랑 온갖 오물들이 이렇게 침대에 흩뿌려져 있었대요. 근데 그게 환기가 안 되는 곳이었으니까 문을 열자마자 그 냄새가 코를 찔렀던 거죠. 그래서 설명해 주기로는 그 시궁창에서 나는 냄새가 찌린내랑 뭐 그런 오물 냄새들이랑 되게 매운 국물 냄새 막 그런 게 섞여서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버리든 뭔가를 하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걸 일단 쓰레기로 다 버리고 나서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네? 화장실 문이 닫혀 있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화장실 거울에 예? 빨간색 립스틱으로 오빠 이제 알겠지?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미쳤네 이거. 예. 그래서 얘 뭐지? 진짜 이상하다. 나 진짜 어떡하지? 우리 집안까지 들어왔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걸 증거니까 증거 사진 찍어놓고 네. 그리고 나서 목이 너무 타가지고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냉장고에 자기가 사놓지 않았던 우유가 있더래요. 흰 색깔 우유가. 그래서 이거 뭐지? 이래서 드는 순간에 그 우유 큰 곽 있잖아요. 그 큰 곽 밑에 쪽에 또 빨간색으로 뭐가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뭘까? 뭐야 이거 뭐야? 또 걔가 놔두고 간 건가 해서 보니까 엄청 좀 약간 지렁이 같은 글씨로 욕설이 많이 섞여 있어. 제가 최대한 순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이 우유 내가 사다 놓은 건데 너가 먹으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안 될지도 모르니까 한번 마셔봐. 이런 식으로 그 밑에다가 조그맣게 써져 있는 거예요. 욕설이랑 함께. 그래서 이것도 증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사회협박을 받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그 우유곽 안에 뭐 지문 같은 게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소중한 증거니까 일단 그거를 사진을 찍어놓고 경찰한테 또 연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경찰분이 답변이 그때 당시에 한 8년, 9년 전이니까 네. 그때 당시는 남성분이 스토킹을 받으면 여성분한테 처벌이 그렇게 크게 안 갔었대요. 약했죠 법이. 네. 예. 분명히 집에 안에 들어와갖고 지금 여자애가 립스틱으로 글을 쓰고 갔는데 네. 경찰이 아니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직접 다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우유도 그 친오빠가 놔두고 간 건지 그 여자애가 놔두고 간 건지 모르니까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여자애를 뭐 찾아가서 우리가 구속해가지고 수사할 수가 없다라고 된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자기는 증거는 계속 갖고 있는 상태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학교를 갔다가 옵니다. 다음 날에 학교를 갔다가 와서 집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에 분명히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사는 원룸인데 소란 소리가 왜 들리지? 어떤 소리일까 해서 비밀번호를 딱 치고 들어갔는데 그 돌비랑 돌비 친오빠가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래서 제 친한 오빠는 당황스럽잖아요. 네. 이렇게 마주칠 줄은 몰랐던 거죠. 얘네가 이미 우리 집에 한번 들어왔던 적이 있는 애들인데도 이렇게 마주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제 그 친한 오빠가 당황하니까 너네 뭐야? 너네 어떻게 들어왔어? 이렇게 하니까 돌비가 갑자기 칼을 들고 오더니 자기
되면서 오빠 나야 아니면 내 친한 오빠야? 지금 선택해야 돼. 우리 이게 이 상태로 계속 놔두면 둘 중에 한 명 죽어. 이런 식으로 돌비가 말을 했대요. 그리고 돌비 친오빠도 와가지고 빨리 선택하라. 오늘 안에 선택해야지. 우리 둘 다 산다고. 너가 선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 친한 오빠는 아니다. 일단은 그럼 둘이 진정을 하고 둘 다 진정을 하면은 내가 그때 얘기를 하겠다. 집에 잠깐 있어라 라고 하고 나서 제 친한 오빠는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 2명의 스토킹범 다 집 안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이제 내려와가지고 경찰한테 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경찰한테 전화를 하고 그 경찰이 알겠다 그러면 이제 가겠다 라고 해서 경찰 출발한다는 그런 문자를 받았고 친한 오빠가 자기 혼자 궁금하니까 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경찰이랑 같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친한 오빠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너무 궁금해서 혼자 올라가 봤대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비밀번호를 치고 딱 문을 여니까 그 돌비의 친오빠가 돌비를 찔 기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물건으로 그 동생을 찌려고. 그래서 이제 제 친한 오빠는 놀랬으니까 그럼 안 된다. 그게 말리고 나서 그때 얘기를 한 거죠. 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거 봤으면 너 지금 살인미수다. 이러면 안 된다. 친동생을 그렇게 어떻게 하냐. 아무리 사랑 때문에 그래도. 라고 하고 나서 말을 하니까 그 돌비 친오빠는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대요. 그리고 돌비도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 상태에서 걸리면 안 되잖아요. 집에 몰래 들어온 거였으니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서 돌비도 바로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바닥에 놓인 칼 한 자루밖에 없고 그 범인들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경찰은 그날 순찰을 더 강화하겠다. 이상한 여자나 남자 보이면 자기들이 뭐 귀가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갔대요 또. 그리고 나서 며칠 정도 동안은 편지도 안 오고 누가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친구랑 이런 스토킹 피해를 얼마 전에 받았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술을 한 잔 했대요. 그리고 밤 한 12시, 1시가 넘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발에 뭐가 걸리는 느낌이 들더니 자기가 넘어진 거죠. 근데 자기가 지금 술에 취한 상태니까 내가 뭐를 잘못 밟고 넘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발에 뭐가 잡고 있는 그 느낌은 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골목길이었는데 그 사이 전봇대랑 어떤 차 사이에 조그맣게 검은색 물체가 자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자기 발목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놓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얼굴을 보니까 그 돌비 친오빠가 자기 발목을 쪼그려 앉아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돌비 친오빠를 막 얼굴도 때리고 막 여기도 때리고 저기도 때리고 하면서 놀라고 뭐 하는 거냐고 발길질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오더니 자기 배가 엄청 아픈 느낌이 들더래요. 뭐야 이거? 그래서 뭐지? 막 이렇게 하다가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눈을 뜨니까 병원이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그때 마침 경찰이 와가지고 경찰한테 사건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토킹을 했던 그 돌비랑 돌비 친오빠 있죠? 남매가? 그 남매가 그 오빠한테 안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돌비 친오빠가 그 발목을 잡고 있고 그 돌비가 그 위험한 물건으로 해하고 제 친한 오빠의 배를 친 거죠. 그러니까 좀 안 좋게 할 심상으로. 그래서 진술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둘을 가지고 장난을 했다. 언제는 내 오빠가 좋다 그랬다가 언제는 내가 좋다고 했다. 근데 뭐 내가 아무리 말해도 우리 친오빠가 아무리 말해도 뭐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나는 이 친한 오빠랑 사귀었고 내 친오빠도 이 친한 오빠랑 사귀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양다리다. 이런 식으로 혼자 망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친오빠도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망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술서에. 그래서 이제 형사들도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사건인데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안 받아줬다고 2명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1명을 그렇게 담가버리려고 하는 게 어이도 없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무조건 사귀었던 사이다. 뭐 자기네들은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얘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자기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제 친한 오빠가 합의는 없다. 나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몇 달간 너무 힘들었고 죽을 뻔했다. 그냥 이 사람들 그냥 깜빵 보내라.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2명은 깜빵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한 오빠가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말해준 거는 내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남자한테 이렇게
이렇게까지 스토킹을 받아볼 정도로 살진 않았는데 예. 그 둘이 약간 뭔가에 씌인 거 아니었을까 아니면 둘 다 정신이 아픈 거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오빠가 실제로 좀 잘생기긴 했어요. 키도 크고 예. 몸도 어느 정도 다부지고 생긴 것도 살짝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이 같이 공존하는 그렇게 좀 잘생기긴 했어요, 이 오빠가. 네네. 근데 자기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남자한테 이렇게까지의 관심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정신머리가 어떻게 됐었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친남매는 맞는 거예요? 나 그것도 의문이네? 근데 형사님이랑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친남매는 맞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가족 관계가 뜨니까. 예. 그 가족 관계가 뜨니까 딱 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와 여자에게 동시에 사랑을 받았던, 그것도 지독한 사랑을 받았던. 야, 사실 이게 섬뜩하다, 이거. 자극적인 얘기가 너무 많아서 뺀 다 거예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냐면은 저희 돌비 채널은 어린이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극적이었고요. 그리고 아니 그러면 말씀 못한 게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성적인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와. 이게 성적인 그건데 영상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물건 같은 거 그런 거를 집 앞에 편지랑 같이 논다든지 미쳤네.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는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답해하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겠지만 경찰분들을 그때 당시에 이상하다. 아쉬울 수 있어요. 대처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경찰분들도 경찰분들의 입장이 있는 거는 명확히 맞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스토킹 범죄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나마 좀 강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는 솔직히 잘 치부를 안 해줬죠, 그거를. 그래서, 특히 남자가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음, 하면 네. 처벌 수위가 엄청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이야 좀 많이 좋아지고 세상이 더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겠지만 그 당시에 그 시기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진짜 불철주야 정말 고생하시는 경찰분들도 많아요. 근데 맞습니다. 간혹 이건 대처가 아쉬운 걸 떠나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경찰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본범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왜 다르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누가 들어도 섬뜩한 남매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남매가 동시에 한 사람을 그렇게 하는지는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아직까지도.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이야기였고요. 오늘 본범님께서 그래도 이야기를 너무나 생동감 있게 잘 전달을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나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본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범님이 들려주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본범님.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네. 일단은 본범님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의 주제가 따로 있을까요? 오늘 주제는 현실 공포와 귀신 이야기가 합쳐진 이야기예요. 하이브리드, 예. 근데 이게 지역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아버지 지인분께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다가 어떤 폐 모텔을 공사를 하러 가게 되셨는데 거기까지. 그때 발생된 사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주 큰 지역 있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 네, 왜냐면은 이게 그 지역에서 너무 유명한 얘기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지역을 말씀드리면 특정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본범이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은 저희 아버지 지인분께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고 왜냐면 이게 아직도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고요. 실제 그 지역 큰 시에서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 모텔 얘기를 하면은 100 중에 한 80은 다 아는 그런 얘기고 몇십 년간 사건 사고가 그 자리에서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그 근처로 잘 안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 분들도. 그래서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지인분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이분을 돌비라고 칭할게요. 그래서 이 돌비님이 이 돌비시에 있는 돌비 모텔에서 의뢰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돌비님과 돌비님 동료들 몇 명을 데리고 내려가게 되었어요. 네. 모텔이다 보니까 숙식이 다 제공이 된다고 했고 숙박은 그 몇 개 호실만 청소를 해서 알아서 사용하면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모텔 1층 호실을 몇 개 청소를 하고 숙박을 한 다음에 다음 날부터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돌비님은 원래 이 지역에서 의뢰가 많이 들어왔었고 다른 지방에서도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려가게 되었고 이 모텔에 대한 소문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하게 되셨대요. 근데 이 현장에 인테리어를 하는 돌비님 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있었대요. 뭐 예를 들면 수도 배관을 하는 팀이라든지 목수를 하는 팀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리나 샤시를 전용으로 하는 팀이라든지 몇 팀이 다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돌비 모텔이 운영을 꽤 오래 안 했던 폐모텔이었대요. 그래서 다른 주인분이 그 모텔을 인수를 해서 싹 다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운영을 하려고 인테리어 업자를 부른 거였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시작을 하고 층별로 조금씩 진행 중이었대요. 근데 거기서 5층을 진행할 때였는데 5층을 진행할 때 한 4시에서 5시 정도였는데 목수님들 팀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발생이 된 거예요. 오? 그래서 돌비님이 가봤대요. 근데 50대 목수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님이 보니까 얼굴에서부터 왼쪽 팔까지 나무 자르는 그라인더 아시죠? 그걸로 얼굴에서부터 왼쪽 손까지 다 싹 긁혀 있는 거예요. 어이구야. 그래서 피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수님은 30년 정도 된 베테랑 목수셨고 어느 정도 살짝 부상 같은 건 있었어도 그렇게 길게 쓸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목수님 동료분들도 너무 당황하셨고 다른 팀원들도 다 당황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바로 119를 부르고 병원을 가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병원을 갔고 다른 분들은 어쨌든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 계약을 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청소를 하고 다시 작업을 진행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다음 날부터 이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다음 날은 다른 목수가 못을 박다가 망치로 못을 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손을 친 거죠. 그래서 손가락 뼈가 다 으스러졌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손을 많이 쓰셔야 되는 목수셨는데 손가락이 다 부러졌으니까 목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 목수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녁 때 후레쉬를 켜고 망치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후레쉬가 꺼지더니 망치를 하던 중에 후레쉬가 꺼져서 옆에 있는 유리를 쳤나 봐요. 그래서 그 유리 파편이 눈으로 바로 들어와서 눈이 실명이 되셨대요. 근데 이 사고들, 이 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다 5층이었어요. 그리고 이분 외에도 다른 목수 한 분이 5층 복도에서 갑자기 넘어지셔가지고 들고 있던 장비에 발이 찧어서 다리가 부러졌대요. 이 5층을 진행한 지 한 1, 2주 만에 목수 4분이 다치신 거예요. 그 목수 팀에서만. 그래서 그 목수팀은 빠지고 다른 목수팀을 고용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돌비님은 목수팀들이 뭐 저주를 받으셨나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은 목수팀만 다쳤고 다른 팀원들은 안 다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저 목수팀분들이 어떤 현장을 단체로 가셨다가 뭐 귀신이 붙었나 아니면 뭐 저주를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면은 폐 모텔이나 폐 그런 건물들을 많이 공사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 그 팀원들이 일을 하시다가 귀신이 붙어 왔나 아니면 저주를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목수팀만 다쳤으니까. 그래서 그 목수팀 분들은 빠지고 다른 팀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팀에게 그 저주 같은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공사가 평일에는 그 모텔에서 작업을 하며 숙식을 하고 주말에는 다시 원래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가 월요일에 다시 시작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다른 목수팀이 들어오시고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하며 뭐 잘 지내보자 등 간단한 말들을 하셨고 이 전에 있던 목수팀이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는 말을 안 하셨대요. 왜냐면은 일단은 어쨌든 이 현장을 빨리 마무리를 하셔야 되니까 예.
괜히 그 전에 있던 일을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그냥 잘 지내보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작업에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5층에 또 어떤 호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돌비님이 또 뭐야 또 무슨 일이야 이렇게 가봤더니 창문 샤시를 하시던 분이 창문에서 밖으로 떨어졌다고 소란스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그 호실에 있었던 다른 분들께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떨어지신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떨어진 분이 그때 혼자 그 호실에서 작업 중이었어서 어떻게 떨어진 게 된 건지 자기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네. 그래서 바로 돌비님이 1층 내려간 후에 그분 상태를 보니까 다행히 아직 살아 계셨고 119를 불러서 그분은 바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죠. 119가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떨어진 분께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혼자 창문을 다 뜯어서 그 창문에 걸쳐 앉아서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자신을 미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뭐야 이렇게 하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발을 누가 밑에서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5층에서 떨어지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뼈가 좀 부러지셨다던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작업할 때는 작업 시간에는 아무 일이 없다가 작업이 다 끝난 후에 다들 밖에서 식사를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잠잘 채비를 하는데 어딘가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돌비님 팀이 저거 뭐야 이러면서 올라가 봤대요. 그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그 샷실을 진행하는 팀의 어떤 한 분이 5층 호실에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방방 뛰고 있었대요. 예. 그래서 다들 그분을 말리려고 김씨 왜 그래? 뭐 무슨 일이야? 왜 소리를 질러? 이러면서 진정을 시키고 1층으로 데리고 내려와서 그분이 잠을 자시던 방에 눕히니까 그대로 잠이 드셨대요. 그래서 다음 날에 그 소리친 분께 물어보니까 무슨 말이냐고 나 그런 적 없어요. 나는 밥 먹고 술 한잔하고 바로 와서 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2인 1실이었는데 그분이 어제 떨어졌던 그분의 룸메이트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혼자 잠을 자셨으니까 그분이 술을 먹고 취하고 나간 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방에는 혼자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런 적 없다. 왜 그러냐 나 어제 술 먹고 잤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돌비님과 돌비 팀원들은 되게 무섭잖아요. 왜냐면 이게 팀마다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예. 첫 번째 주랑 두 번째 주는 목수 팀들이 일이 있더니 이제 두 번째 그 시간에는 샤시팀에서 계속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그 사건이 다 끝나면 자신의 팀원들이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팀별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돌비님은 우리도 작업을 그만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작업을 그만하기에는 사건 사고가 아직 자기 팀엔 없는데 그만두게 되면 위약금을 물잖아요. 근데 그 위약금이 좀 세다 보니까 좀 반반이었던 거죠. 여기서 그만둘까? 아니면 그냥 좀 계속 해볼까? 왜냐면 아직까지 누가 뭐 사망한 사람이 없고 그냥 다치신 분만 있으니까 그냥 일단 진행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셔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부터는 작업 시간에는 무슨 일이 없는데 저녁에만 계속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샤시팀에서 또 어떤 분이 그 다른 방에서 묵던 룸메이트 한 분이 아니 우리 사람이 사라졌다. 이 사람 어디 간 거냐. 전화도 안 받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팀원들한테 같이 찾아주시라고 했대요. 그래서 밖에를 먼저 찾으러 가기보다는 그 모텔 안에서 뭔가 좀 구경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모텔을 다시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없어진 분이 5층의 어떤 한 호실에서 복도 저 끝에 이렇게 보면서 쭈그려 앉아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호실이 문이 다 없었는데 그 호실 안에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살짝 몸을 기울인 다음에 또 저 끝을 응시를 하고 있는 거죠. 쭈그려 앉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냐고 여기서 뭐 하시냐고 왜 저길 쳐다보고 있냐 이러니까 그분이 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계속 그냥 거기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귀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분을 다시 내려보냈대요. 1층으로. 1층으로 내려보내서 그 룸메이트 분이 그 호실에 데려가서 눕혔는데 눕히니까 다시 바로 잠이 드셨대요. 그러니까 그때가 왜 그랬는지 바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분이 잠드셨고 깨워도 일어나시질 않으시니까
그날은 궁금한 마음을 다 떨치고 잠에 들게 되셨죠. 그래서 또 다음날에 어제 왜 그런 거냐 물어보니까 안 그랬대요. 자기는 안 그랬다고. 나 어제 바로 잠들었다고. 그 룸메이트 분께 나 어제 바로 잠드는 거 보지 않았냐. 나 바로 잤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샤시팀도 그 사건이 그 샤시팀에서만 일어나니까 뭔가 무섭잖아요, 이분들도. 그래서 이분들도 결국에는 작업을 중단을 하고 다른 샤시팀이 들어오셨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그 샤시팀이 또 다른 팀이 오셨으니까 다음 사건 진행이 뭔가 자신의 팀일 것 같은 거죠, 돌비님은. 근데 어쨌든 일단은 그냥 진행을 하셨다고 해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드니까.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돌비 팀원 분이 한 분이 다치시게 된 거예요. 작업을 하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위약금을 물고 그만두셨대요. 그 작업을. 왜냐면 자신의 팀원이 다치셨으니까. 근데 그분은 크게 다치신 건 아닌데 좀 넘어지셔가지고 발목을 접지르는 정도? 근데 어쨌든 그 저주가 자기 팀에 넘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셨대요. 그래서 바로 위약금을 물고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돌비시에 있는 그 모텔이 한 10년 전부터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대요. 예. 어떤 분이 인수를 해서 다시 영업을 하면 그 모텔에서 사람이 죽거나 어떤 분이 뭐 안 좋은 선택을 하시거나 근데 그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그 층이 5층인 거예요, 다. 전에 있던 그 인수를 해가지고 하셨던 그 주인분들 말을 들어보면 다 5층에서만 사건이 일어났대요. 어떤 분이 뭐 호실 퇴실 시간이 돼서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5층실을 딱 가서 노크를 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갔는데 안 좋은 선택을 혼자서 이제 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있거나 뭐 그런 사건이 끊이질 않았대요. 10년 전부터. 그래서 이게 흉흉한 그런 소문들이 동네에서는 다 알잖아요. 돌비 호텔에서 언제 뭐 누가 안 좋은 선택했대, 뭐 누가 죽었대, 뭐 아니면 살인 사건이 났대, 뭐 이런 소문이 다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죠. 여행 온 사람들이나 한 번씩 들어가지 그 돌비시에 있는 다른 분들은 전혀 안 가셨대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 모텔을 팔고 다른 분이 또 그 모텔을 사서 영업을 하시고 이런 게 몇 년째 반복 중이었는데 저희 그 돌비님이 인테리어 그거를 하기 전에 몇 달 전에 거기서 폐모텔이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모텔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인분이 인수를 하기 전에 아예 그냥 아무런 그 주인도 없었던 때에 사건이 났었대요, 거기서. 근데 그 층도 5층이었대요. 그래서 그 5층이 뭔가 진짜 뭐 귀신이 있나 보다, 뭐 저주를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더 이상 안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돌비 모텔 사장님께서 근데 인테리어 할 분이 없다, 제발 와서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계속 강하게 부탁을 하셨대요. 근데 무섭잖아요, 돌비님도. 자기가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 팀원들이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안 가겠다, 나 그냥 못 하겠다고. 근데 그 돌비 호텔 사장님이 그럼 돈을 더 많이 주겠다. 이거 공사 진행해주면 많이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안 되겠다고, 자기는 자기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 지역 근처에 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 모텔 얘기를 하니까 그 모텔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텔 기사가 나거나 하진 않았대요. 기사가 나거나 뭐 하진 않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 사람들끼리 다 소문으로 퍼지는 거죠, 얘기로. 네. 그래서 거기 자기도 아는데 자기는 그 근처도 안 간다, 무섭다고 너무. 왜냐면은 너무 사건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좀 짧지만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진짜로 흉흉하다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곳이네. 야, 그래도 오늘 봄봄님께서 많은 걸 밝힐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곳이 이 지역에 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전부 다 대부분 알듯이 그만큼 네. 좀 흉흉하고 무서웠던 일들이 많았던 곳이다라는 걸 더 저희에게 알려주신 건데 정확히 어딘지를 알려주셨으면 아마 엄청난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또 괜히. 맞아요. 왜냐면 아직도 계속 개판돼요, 뭔가 진짜. 다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괜히 그 또 모텔에서. 가셔가지고 또 여러 일들이 있고 뭐 사고 치고 가서 저희 구독자님이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도. 네, 그래서 네. 저도 걱정되는 마음에. 아이고, 그래도 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봄봄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본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는 여러분들 뭔가 있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든 간에 뭔가 있으니까 괜히 가셔서 피해 안 보시고 그러시길 바라고, 가끔 가다가 사연에 조금 더 리얼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 지역과 뭐 어디에 있다 이런 걸 확실하게 이야기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런 곳에 주변에 피해를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연락 많이 왔었어요. 제발 그런 초등학생도 안 하는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이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 빠르게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코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보고 싶었는지요? 아유, 너무 오랜만이죠. 원래 매주 나오셨어야 되는 분인데 이제 또 아이 출산과 함께 뜨문뜨문 와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언제 오시나 궁금해하시는 또 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유, 항상 찾아주시고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코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까요? 오늘 사연은요, 좀 아껴둔 이야기고 무겁고 슬픈 이야기를 좀 장난기 하나 싹 빼고 네. 들고 와봤습니다. 요 근래 너무 장난기가 많은 사연이 많았죠. 죄송합니다. 아코님의 이야기는 장난기가 있는 사연도 있지만 너무 열이 받는 사연도 있고 너무 또 슬픈 사연도 있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아코죠. 오늘 사연은 말씀대로 좀 무거운 사연 하나 들고 왔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미우나 고우나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연을 하기 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잘 유지해주신 우리의 선조님들과 조상님들, 그리고 현재 국군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우선 전달드리고요.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현재 우리말을 쓸 수 있다는 고마움이 무겁게 느껴지는 사연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기는 2016년, 대략 10년 전 사연인데, 저는 이 당시 개인적으로 정말 운이 좋았던 시기여서 금전적이나 시간적이나 모든 게 여유가 많았던 정말 행복한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당시 제가 조금 이롭게 살고 작게나마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실천으로 또 바뀌었던 시기이기도 해요. 당시 저는 유기견 관련해서 봉사도 나가고 동물들 인보도 제가 1년 가까이 했었고, 나름 크지는 않지만 기부도 해보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전달, 여러 봉사를 좀 해봤었거든요. 어느 한날 한기라는 친구와 그리고 산이, 이렇게 3명이 경상도에 있는 시골 한적한 마을에 봉사를 개인적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앞에 말대로 단체를 통해서 나간 게 아니라 개인적 봉사는 주로 산이가 봉사를 다니는 곳으로 저희들이 낑겨서 따라가서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그렇게 했던 시기거든요. 주로 가면 어르신들과 놀아드리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 몇몇 집을 방문을 했는데, 대부분 방문한 집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참전용사분들이었어요. 전쟁의 흔적으로 그로 인해서 대부분 어르신분들이 몸이 성치 않으신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셨어요. 그 모습을 봤을 때는요, 정말 숙연해지고 이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잘 살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여유있게 누군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을 이분들이 마련해 주셨구나. 내가 비록 봉사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지켜준 나라에서 감사를 내가 표하고 있는 건 보니까 내가 오히려 이분들에게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게 마음이 사실 더 컸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도 전쟁 참전 용사시거든요. 네. 그걸 저도 잊고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만큼은 웃음기 하나 없이 한기라는 친구와 산이 이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전쟁 관련 역사 이야기도 여기 여러 할아버지 분들과 당시 생생한 사건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저는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할아버지 방문집이 있었어요.
거예요. 여기는 가기 전에 산이가 잠시만 얘들아 마트에 가자더니 고기 종류와 여러 쌈채소를 같이 사서 우리도 여기서 같이 저녁 먹고 가자,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자 그러더라고요. 농협 근처에 들려서 현금도 50만 원을 빼고 좀 더 깊은 시골 마을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차를 저희가 운전해서 어떤 할아버지 집 마지막 방문을 했거든요. 도착한 곳에는 한옥집, 좀 한옥집 치고는요 굉장히 오래된 형태의 먼지도 많고 거미줄도 틈틈이 많은 곳. 정말 누가 봐도 열악하다. 아, 이분도 그럼 참전 용사실 텐데 정말 열악하다. 어떻게 여기서 혼자 할아버지 사시는 거냐고 제가 산이한테 말을 하니까, 그렇지, 여기 할머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혼자 지금 현재 사신다. 나이가 정말 많으시다. 농사도 하시고 아직도 근데 정정하시다. 이들 흔히들만 해서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지. 어디 가서 기세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자랑질하는 거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건 그냥 지 입으로 지가 자존감 떨어지니까 하는 소리라고. 기센 사람들은 지 입으로 절대 기가 세서 어쩌고 저쩌고 그딴 말 안 한다고. 믿거나 말거나 신님들이나 또 다른 존재인 그런 귀신들이 그걸 기센 사람이 아니다 판단을 하는 거지. 어디 감히 인간이 그걸 막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알고 있을 거다. 이 할아버지 내가 너한테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가 제일 존경하는 어르신분 중에 한 분이다. 저한테 딱 그러길래 일전에 제가 이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돌변이 엄청나게. 흔히 말하면 뭐 현대판 위인이라고 저는 말할 정도로 정말 위인으로 산인을 좀 모시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디어 그분한테 가는 거냐. 네가 기가 세다고 하면 정말 이런 분이라고 하던 그 할아버지 그분이시라고. 자, 여기 당시에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봉사 장소, 그리고 산이한테 이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오늘 주인공이 할아버지 6.25 전쟁 때 역시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10대의 나이에 학도병이라고 해야 되겠죠? 고등학생 신분으로 군대를 가셨대요. 전쟁이 결국엔 살생이잖아요. 돌빈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동족 간의 살생. 자기 손과 팔에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안타까운 냄새에 그 자기 손에 뭔가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이럴 정도로 상처와 환경이 너무 안타까웠대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동족끼리 정말 살생을 어찌됐건 내가 저질렀다는 거에 대한 괴로움이 너무 좀 마음이 아팠대요. 그러면서 고향에 돌아와서 한적한 시골이죠. 여기는 그때는 사람이 좀 많았다는데 그날의 상처가 3년간의 상처가 너무 심했던지 치과 생활을 좀 하셨대요. 집에서. 그러다가 좀 정신 차려야지 부모님들이나 뭐 가족분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사회생활을 좀 해봐야 되겠다. 거기에서 배우자셨던 그 당시 할머님을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됐대요. 거기서 우연히 만나면서 사랑을 결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실을 맺으셨다는데, 여기서부터 좀 본론이라면 이 할머님은 어떤 지역의 용화 무당집 딸이라는 오명이 있으셨대요. 언젠가는 네가 신을 모셔야 한다는 집안 어른들의 말에 괴로움과 스트레스에 이 할머님은 그 당시에는 어린 처녀겠죠. 할머님도 고향을 야반도주하듯이 도망갔대요. 나 그런 거 싫다고. 이렇게 도망 나와서 정착한 게 지금 현재 참정사 할아버지가 사시는 마을로 오신 거거든요. 둘이 뭐 약간의 서로 다른 사연이지만 이 마음을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연을 맺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그 모진 가난한 시절을 견딜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프면 산에 가서 나물과 칡뿌리를 캐고 강가에 물고기를 잡으면서 부족한 영양 보충을 할 거고,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추울 거 아니에요. 더 더울 거기도 하고, 혹독한 더위와 추위 속에 농사까지 지내면서 서로 간의 애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애칭이 꽃서방님과 꽃아씨였대요. 그 당시 애칭이 참 귀엽죠. 지금 저희만 들으면요. 그때 당시 감성이 지금하고 비슷하네요. 어르신 제가 그때 말을 했거든요. 그렇지, 꽃서방 꽃아씨 서로 애칭을 부르면서 애틋하게 두 분이서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지내셨대요. 무슨 이유에서는지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찍이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 사이에는 후사라고 해야 되겠죠? 아이는 없으셨어요. 나이는 점점 더 먹어가고 그래도 서로 간에 손만 잡아도 너무 행복했대요. 점점 나이가 들더라도. 그렇게 80년대로 들어섰대요. 당연히 6.25 이후에 만났으니까 80년대 들어서면 두 분의 나이는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할머님이 무당집의 자녀답게 비록 도망을 나왔지만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을 했대요. 80년도에. 제가 산이한테 당시에 들었을 때도 그랬고, 네. 그 할머님이 용암 무당집 딸이었다고 했었고,
저도 최근에 후손분들이 해야 되겠죠? 이 당집을 다녀온 적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 신병 증상이 행여나 되물림돼서 온다고 한다면 조금씩이나마 혹은 크게나마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르신 부부가 사실은 생각은 그 당시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중년의 나이에 할머니 꿈에서 드디어 반응이 나오셨는데 어떤 반응이 처음으로 시작된다면 할머니 꿈에서요. 마을의 주변 지인이나 일터에서 만난 여러 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네 분들. 근데 그분들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산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뭐 동네 가고 뭐 마을에 가고 읍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간혹 몇몇이 할머니 꿈에 나타나서 저기 아줌매요. 내 그림자가 이상하다. 내 그림자가. 이 그림자라면 날씨 따라 햇볕 따라 이 뭐 여러 환경 따라 다른 그림자의 크기지 않느냐. 근데 유독 내 그림자는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분은 내 그림자가 너무 작고 어떤 분은 너무 그림자가 크대요. 왜 내 그림자는 남들과 다른 크기의 형태이고 왜 이놈의 그림자는 왜 이렇고 이게 맞는 거냐. 예. 대뜸 꿈에서 주변 지인들이 꿈속에 나와서 살아있는 분들이세요. 꿈속에 나와서 저런 하소연을 하는데 꿈에서 깨고 나면 꿈속에 나왔던 분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분들이요 1년을 못 버티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시더래요. 물론 그 중에는 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셨고 갈 때 대신 어르신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우연이겠지 아니면 사고겠지 여러 문제가 있었겠지 했는데 유독 작은 그림자로 보이는 지인들 이분들은요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사고로 가시거나 그랬대요. 그리고 그 꿈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어느 날 젊은 총각 애들까지 나와서는 내 그림자가 아주매요 할매요 너무 작은 거 아니요 왜 이렇게 작나요? 제 키는 이렇게 작은데 왜 그림자는 이렇게 크고 어떤 친구는 내가 등치가 이런데 그림자는 왜 이렇게 작고요? 옆에 있는 사람 그림자보다 내가 더 작잖아. 울면을 막 터하더래요. 분명 다음날 보게 되면 이 멀쩡한 사람인데 왜 저 산 사람이 왜 내 꿈에 나타나서 지 그림자 얘기를 하냐. 누구는 작고 누구는 크다. 왜 나한테 이런 하소연을 하냐. 할머니가 너무 무섭고 이제는 조금 머리가 아프니까 그때는 애칭으로 꽃서방 할멈, 꽃서방, 서방님께 얘기를 몰아서 했대요. 이때까지 있었던 예. 일을. 그럼 할아버지께서 정 그러면 꿈속에 나오는 그 친구들을 직접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소. 어디 아픈 사연이 있는 거면 우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산 사람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자꾸 1년 안에 가는 거면. 얼마 전에 뭐 건너마을 땡땡전자 일하는 청년 꿈에 나왔다며. 누가 봐도 그 땡땡전자 다니는 총각은 건강한 체격에 절대 아프지 않을 외모의 모습이니까 우리 가서 한번 이야기라도 해보자. 그림자를 보니까 당시 할머니 눈에는요. 땡땡전자 총각의 그림자는 엄청나게 컸대요. 등치도 좋은데도 근데 그 그림자는 더 컸대요. 당연히 건장한 청년이니까 별일 없겠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겠지 해서 옆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꽃서방 할아버지와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청년을 보고 할매요 뭐 우리 아씨 뭐 보이는 거 있어. 뭐 아까는 뭐 정상적인 크기이고 내가 봤을 때는 저 그림자나 내 그림자나 비슷한데 뭐 정상적인 크기인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할머니 꼬다씨 할머니 말씀이요. 서방 아니라고 너무 크다 그림자 너무 커. 아니 그림자가 내 눈에는 뭐 할매랑 나도 이 청년이랑 비슷한데 아니 무슨 말이냐고 그림자 크기 정상적이네 내 눈에는. 근데 꼬다씨 할머니 눈에는요. 아니라고 내 눈에는 너무 크다. 좋게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뭐 3m 5m 이상 크기다. 이걸 듣던 청년은요. 저기 아주머니 아저씨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제 그림자가 뭐 크다니요. 일단 당시 할아버지는 좀 오해할 만한 소지의 내용이 자꾸 오가니까 아유 아니라고. 아이고 등치도 좋고 얼굴도 잘생겨. 그래서 그림자도 크게 뭐 보이는가 보다 우리 할매가. 그냥 급하게 손을 잡고 일단 그 자리를 떠나셨대요. 그리고 다시 할머니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린 거 서방 정말 아니다. 그림자 너무 컸다. 이때까지 본 그림자 중에 가장 컸다. 저거 정상적인 그림자 크기 아니다. 빌딩만 하다.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면 이게 분명 조화롭지 못한 안 좋은 상황이 분명 벌어진다. 이런 말씀을 그 당시 할아버지한테 하셨대요. 그러면 우리 꼬다씨 말대로 그럼 저 청년도 1년 안에 간다는 소리잖아. 아이고 무슨 큰일 치는 거 아니냐. 점점 신경이 쓰이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 이미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알아봤으니까 저 청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아까 말한 땡땡전자 청년에 대해서 알아봤대요. 건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을 도우려고 알아본 건데 주변이나 여러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답변을 하나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 저기 땡땡전자 저 청년 우리 지역 토백이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또 자기 말로는 여기가 어릴 때 이사가서 어릴 때는 살아서 그냥 고향에 돌아온 거라고 하는데, 근데 뭐 조회를 하고 사람 물어봐도 어릴 때 저 청년을 본 사람은 없다.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여기 뭐 대리점 하나 내서, 전자대리 하나 내서 열심히 여기서 돈 벌려고 뭐 틈새 시장 온 건지 그냥 그렇게 왜 온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는 것 같다. 뭐 주변에 지인도 없는 것 같아요. 지 혼자 뭐 끝나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거 보면. 그걸 들으시던 할아버지는요. 뭐지 그럼? 내가 저 청년 본 지도 몇 년은 됐는데 여기 사람이 아니면 어쩌다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는지 따지고 보니까요. 80년대라도 젊은 총각들은요. 오히려 도시를 가는 게 정석이래요. 근데 이런 시골 마을로 읍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렇게 남의 일이니 그러니 하고 넘어갔대요. 그때는요. 집에 와서는 꼬다씨인 부인한테, 할머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여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없어 보인다. 젊은 총각이 뭐 조용한 데 살고 싶어서 여기서 사는 거란다. 그냥 대충 안심한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근데 할머니께서는 아이고 그냥 모르겠다. 난 너무 머리가 아프다. 저 총각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고요. 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읍에 가면 5일자는 좀 열리는데 아이고 내가 여러모로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하루에 너무 머리 아프요. 5일장에 당분간은 우리 서방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당분간은 집에서 좀 꿈자리 때문에 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유독 그 그림자, 땡땡전자 청년은 유독 그림자가 컸다고 했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또 돌아오는 5일장에 안 좋은 소문이 하나 들리게 됐더래요. 땡땡전자이라는 청년이 얼마 전에 누군가의 다구리를 통해서 폭행을 엄청 심하게 당해서 현재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너무 참혹하게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서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는 이런 소문이 벌써 읍의 5일장 시장에 파다하게 듣게 됐대요. 자, 좀 순환해서 말을 했지만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릴게요. 할머니였대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또 한 번 손이 달달달달 떨리면서 유독 큰 그림자는 그럼 간다는 소리구나. 결국에는 며칠 지나서 그 청년은요, 사망 소식에 시장통에 또 소문이 돌게 됐대요. 이게 그냥 절대적으로 이제 일반적이지 않아요. 예. 당시 할아버지께서 걱정하는 우리 꼬다씨, 우리 와이프 힘들면 오랜 기간 못 본 친정의 어머님이나 가족분들 한번 찾아가 보는 거 어떠냐. 연을 끊다시피 했지만은 우리 꼬다씨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 내가 보기가 너무 힘들다.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러는 거 너무 보기 안 좋다.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수십 년간 도망 나왔으니까 친정 못 간다. 내가 대신 다녀와도 되냐. 이렇게 할머니 괴로워하는 거 방책이라도 있을 것 같다. 거기 가면. 장인어른 장모님들 내가 가겠다. 이래서 할아버지가 용암 당집으로 내려온 법당으로 내려오는 그 무속집안으로 내려오는 그 처가댁으로 갔대요. 지역 자체가요. 여기는 시골 마을이고 읍이지만 여기 지역은 큰 도시예요. 그냥 바로 얘기를 할게요. 부산이에요. 정반대로 떨어진 큰 도시. 처갓집을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일단 내가 도망 나온 집이라서 할머님이 주소는 당연히 알고 있대요. 할아버지는 그 적힌 주소대로 처갓집을 방문을 했는데 여기를 가니까요. 큰 기와집에 마당 딸린 법당도 함께 있는 으리으리한 집이래요. 참고로 여기는 아직도 부산의 당집으로 유명한 그 거리에 그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포스에 집만 보고 80년대인데 와 이런 집이야? 그게 기가 팍 죽어서 그냥 들어갔대요. 그런데 어떤 노파로 보이는 할머님이 이 꽃서방 할아버지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이 그 안은 잘 지내고 있는가? 언젠가는 한 번은 오겠나 싶었네. 이 숙자 서방 맞지? 이러시는 거예요. 예 어르신 우리 와이프 우리 처 이름을 어떻게 하셨냐? 혹시 장모님이시냐? 맞다. 그러시냐? 안녕하세요. 숙자의 제 처 저랑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안부를 물으셨는데 근데 여기서 놀란 거 제가 숙자 신랑인 거 어떻게 아셨냐고 장모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 당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집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거리고 있었대요. 사람도 많고 집도 너무 큰데 어떻게 내가 바로 사위인 거 알았냐. 그래도 내 딸인데 아무리 도망가고 집을 떠났다 해도 내가 못 찾을 것 같냐. 네. 그냥 자기 발로 언젠간 다시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린 것 뿐이다. 그리고 자네도 예전에 비해 많이 늙었구만. 이렇게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기는 처음이라고.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더 나랑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어딘지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놀랐던 게 장모님이죠. 네. 장모님이 이 꽃서방 할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 나라 지킨다고 살생을 많이 했구만.
괜찮다 자네. 괴로워하지 말거라. 넌 네가 할 일을 다 한 거고 네 덕에 우리가 편히 사는 거다. 넌 살았지만은 너의 친구 동지는 숱하게 죽어나갔을 거라고. 적이지만 저쪽 애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우리 막내딸 숙자가 너 같은 인을 만나서 너 같은 애를 만나서 그런가 참으로 중년의 나이에 늦게 신임이 가신 것 같구만. 나도 많이 늙었지. 그런데 좀 늦게 간 거라고. 이제 보이고 느낄 거라고. 그래도 어미랑 지 오라방들 여기 살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안 보고 싶었던가. 직접 와야지 이 망할. 자네가 대신 오는 데는 숙자가 분명 아프거나 점점 귀 현상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나. 이 말을 할머님이 하시는데 너무 놀라셨대요, 할아버지도. 아이고, 보지도 않으셨는데 저만 보고 어떻게 그래 잘하시냐. 맞으시다고. 장모님 따님인 숙자가 그림자 이야기와 꿈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 있었던 일을 다 들려드렸대요. 할머님이 근데 거기서 털썩 주저앉으시면서 아이고야 하필 어둠신이 가셨구만. 강신모 중에서 하필 어둠이신이 흑신이 거기로 가셨구만.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우리 딸 오야노. 그림자가 유독 긴 것은 인과응보, 사필귀정 그런 인기다. 저지른 거에 대한 천벌은 무조건 받는 놈들. 그림자가 유독 긴 놈들 특징이다. 숙자는 그걸 본 거다. 보나 분명 죽었을 기라고. 네, 맞다고. 짧은 그림자들은 자기 명줄이 다해서 자기 명줄을 어떻게 다해서 가기보단 여러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이 돼서 떠나는 거래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얘기를 할게요. 큰 그림자는 사필귀정 인과응보로 천벌을 받는 거고 짧은 그림자는 자기 명줄이 다해서 가기보다 환경적 요인으로 가는 사람이다. 숙자한테 우리 강신모께서 아이고 큰일 났다. 꿈에 나온다면 분명 이 세상하고 등질 사람들만 분명 나올 기다. 숙자가 더 많이 괴로울 기다 서방아. 죽은 자가 꿈에 나와도 사실 우리 사람들이 힘이 드는데 죽을 자들이 지 꿈에 나오는 거면 얼마나 더 힘들겠냐. 더 힘들 기다. 죽을 건데 저 사람을 보려면 아이고 망할 부모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흑신은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되물림을 나도 주고 싶은 게 아니다. 우리가 그런 집이다 대대손손. 이런 걸 팔자려니 하고 그것한테는 부담이겠지만 그래도 부라도 누리라고 좋은 집에 좋은 음식 여러 요행을 해주려고 한 건데 그게 싫다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다. 이 말을 딱 하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놀래더래요. 그리고 자네 내가 사주도 잘 보는데 자네 우리 딸하고 사주하고 궁합이 전혀 맞지 않는데 그런 관상의 형태다. 그런데 내가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니까 얼굴적으로는 여전히 맞지 않는 관상은 맞다. 그런데 자네 천망지로 인증승천기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이때는 또 물어봤습니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자네는 천망지로 인증승천? 그런 기가 있어. 세습을 통한 강신 집안에서는 절대 살생을 하는 인간을 만나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 집안은요. 인간적 살생을 한 사람하고는 절대 만나면 안 된대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자네는 천망지로 인증승천의 기가 오히려 자네를 지켜주고 있다. 이 뜻을요. 당연히 저는 모르니까 검색을 했거든요. 이 뜻이 하늘의 선택이 되어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피하는 걸 천망지로 인증승천의 기라고 하더라고요. 천벌마저도 이 사람을 피한다는 그런 기를 가진 분이래요. 그걸 천망지로 인증승천이래요. 네, 저는 좀 놀랬거든요. 그런 게 기센 사람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걸 우리 숙자가 우리 사위 자네 덕에 되레 지킴을 받고 있었던 거구만. 중년의 나이에 보통 내림이 가지 않는다. 신들이 가지 않는다. 근데 이 흑신이 상당히 우리 딸이 중년의 나이면도 지금 온 거면 자네 덕에 아마 늦게 온 것 같다. 벌써 몇몇 지 오라비는 왔는데 우리 딸은 지금 오다니. 자네도 들었을 거다고 지금 여기가 어딘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이런 집안을 세습 무당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습 집안에서 이걸 운명으로 받고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피한다고 될 게 아닌 게 세습 집안에 강신이 나타나면 그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대요. 보통 세습 무당과 강신 무당이 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둘 다 포함이에요. 그만큼 대대손손 내려왔다는 거겠죠. 오늘 처음 본 사위한테는 참 할 말이 없구만. 그저 미안하다 말뿐이 못하겠다. 그리고 우리 딸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앞으로 더 힘들 거라고 우리 딸이. 그리고 더 괴로울 거라고. 그러시면서 잠시 기다리라면서 방에 들어가셔서 엄청나게 많은 폐물을 그리고 또 현금을 가지고 오셨대요 당시. 그러면서 통장도 하나 주시는데 이거를 우리 꽃할아버지한테 전화를 주면서 이거 숙자목이라고
언젠간 딸이 오면 주려고 했던 거라고. 이제 자네가 우리 딸 서방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자네들이 사치를 하든 버리든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돈이 모자라거든. 나중에 더 돈이 필요하거든. 언제든지 여기 찾아오라고. 행여나 숙자가 자네보다 먼저 죽거든. 자네는 슬퍼하지 말라고. 충분히 자네 덕에 숙자는 행복하게 살고 갈 거라고. 그리고 숙자한테 전해줄라. 계속 거부하면 명줄이 더 짧아진다고. 알아서 잘 처신하라라고. 그리고 자네는 반드시 숙자 곁을 3일 이상 벗어나지 말고 같이 있어주라고. 그러면서 그 많은 폐물과 돈, 통장을 주면서 조언을 해주시면서 보내셨어요. 이 많은 돈과 폐물을요, 어떨결에 이 할아버지는 장모님한테 받으셨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를 집에 와서 처인 꼬다시 할머님께 전달을 해주면서 말을 했어요. 장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이걸 주시더라. 그런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할머니 말씀이 내가 운명을 거스릴 수 없는 상황인데 결국에 지금 늦게서만 오게 된 거라면 나는 결국 이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서방. 또 한 번 한탄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 당시 저희한테 또 얘기해 준 게 그때 할머니가 너무 많이 우셔서 꼭 안아주시면서 나는 자네 없으면 못 사네. 근데 할머님도 그걸 말없이 안아주면서 말하는 거에 너무 감동을 받으셨는지 서방 덕에 내가 당장 내일 죽어서도 행복할 것 같다고. 내가 이 무섭기를 걷지 않더라도 할배 이해해달라고. 이 말에 서로가 있으면 된다. 나는 아시마 있으면 되고 나는 서방만 있으면 된다. 자, 참고로 이 당시 이 두 분은 중년의 나이입니다. 뭐 닭살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듣는 내내 제 친구들과 선이도 눈물을 그때 좀 흘렸거든요. 뭔가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냥 많은 돈과 폐물을 할머니가 할아버지 이제 쓰고 싶은 대로 여유 있으니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할머님이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할배, 이거 돈은 이제 내가 할배 거니까 우리 꽃서방 할배 거니까 할배가 쓰는 거면 내가 쓰는 거랑 다름없다고. 평소에 쓰고 싶었던 데 쓰라고. 근데 할아버지가 이때 당시 여유가 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대요. 할아버지 참고로 참전 용사십니다, 여러분들. 네, 할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몸 바치신 당시 청년들, 이제는 노인분들이지만 있을 거 아니에요, 지인분들이. 제대로 된 국가의 대접을 잘 못 받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이 많은 돈과 폐물을 현금화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머니하고 나가셨대요. 뭐 쉽게 말해서 당시 무료 급식, 우유, 빵 이런 걸 그 동네 기타 뭐 이웃 지역에 나가서 나눠주시곤 하셨대요. 참 좋은 분들이죠. 그 돈이 정말 들었을 때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렇게 또 근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이에는 뭐 장사가 없죠, 돌비님. 두 분 다 이제 점점 쇠약해지시고 할머니 꿈속에는요, 점점 그 그림자 관련해서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괴로움 나머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죽어가는 사람들 혹은 명을 다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건 비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켜만 보셨다고 하는데 자신도 신병을 거스리는데 누군가를 지킨다, 도와준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결국에 할머님은요, 그대로 몸이 많이 지치셨고 할아버지와 행복한 생활이셨지만 가난한 세월과 봉사의 세월을 지내시다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할아버지와 옆에서 말동무 해드리고 집안 청소하면서 이 얘기를 또 다 들었거든요. 저는 마당이랑 개들과 놀아주고 할아버지하고 고기를 구우면서 또 할아버지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주신 게 있었는데 산이가 오늘 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저희를 데리고 온 이유가. 할머님이 그때 당시 얼마 전 제사셨어요. 결국에 지치신 할머님은요, 할아버지와 참 행복하셨지만 기나긴 세월, 쇠약해진 몸을 견디지 못하고 꿈속에 나온 그 흑신에 결국에 신을 받지 않으셨어요. 결국에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이 이야기를 앞에 저는 들었지만 제 친구 한기는 그날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할아버지와 말동무 해드리면서 많은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또 나눴거든요. 이야기하는 거 할머님이 얼마 전 제사셨다. 할아버지가 적적하실까봐 재미없는 나보단 니들이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서 너희를 데리고 온 거다. 할아버지는 또 할머님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보고 싶다고. 얼른 내가 죽어야지 우리 꼬다씨 만나러 가는데 남들 죽어가는 사람만 꿈속에서 봤는데 그림자 보면서 괴로워했는데 아직도 저 위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얼른 죽어서 우리 꼬다씨 안아줘야 되지 않냐.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감동적인 또 조언을 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지킨 적이 있다. 니들도 알다시피. 근데 나를 지켜준 건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제도 아니었다.
바로 우리 죽은 꼬다씨 할멈이었다. 내가 인생 포기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다. 전쟁에 나와서 나는 수많은 공을 세웠지만 집에 와서 너무 동족끼리 이래도 되나 현타가 뭐 오지게 왔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인생 나락으로 갈 뻔한 건 할매가 우리 꼬다씨가 방구석에서 나를 인도해준 사람이다. 내 처가 스승이자 최고의 보물이다. 처갓집에서 그 당시 받은 엄청난 돈과 폐물들, 통장들. 내가 이걸 집에 들고 오면서 어떤 생각을 한지 아냐. 그 모진 세월을 우리 꼬다씨랑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 돈이면 죽을 때까지 후사를 누리고 편하게 살겠지. 순간적인 야망과 욕심에 집에 오는 길에 엄청난 고민을 했대요. 하지만 나라를 지켰지만 나라가 해준 건 자기한테도 그렇고 자기 동무들한테도 그렇고 너무나 그 당시 얄팍한 지원이었대요. 살아있는 동료들과 1년에 한 번씩 올 때마다 나와 같은 가난한 처지에 너무 좀 마음이 아팠대요. 예. 또 그러면서 하나둘 동지들이 생을 마감하잖아요. 언제는 7명이었는데 언제는 6명이 되고 다음에는 5명이 되고 아 이제 나도 곧이구나. 세월 앞에는 나도 이제 가겠구나. 그럴 때마다도 먼저 간 꼬다씨 할머니가 너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만날 생각이 행복했대요. 나는 죽음이 곧 행복이지 않을까. 산이 친구들, 우리는 꿈을 항상 꾸지만 우리 당시, 우리 시절에는 말 그대로 꿈이고 실천을 할 수 없었던 시기다. 자네들은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늘을 보면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큰 바다를 보고 싶으면 갈 수 있지 않았냐. 그때 쉬운 게 아니었다. 그저 젊은 날에 음악이라면 낙엽소리, 바람소리, 그게 라디오였다. 그렇지만 내 할멈 꼬다씨와 너무 행복했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많은 위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줬다. 네. 안타깝지만 30년 이상 잠시나마 일제의 나라를 뺏겼지만은 우리 다시 자립하지 않았냐. 그리고 또 한 번의 아픈 역사, 3년 동안의 또 전쟁, 6.25가 터지지 않았냐. 나는 그때 3년 동안 나라를 지킨 것 뿐이지 우리 조상님들 수천 년에 지킨 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다. 이제 나는 곧 늙어 죽어서 우리 할멈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지만 자네들은 젊지 않느냐. 우리 조상들이 지켜낸 이 땅, 이 나라 잘 다져주길 바란다. 네. 이 작은 나라 절대 무시받지 않는 한국이 되지 않겠냐.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그때 오해를 했어요. 나라가 뭐 해준 것도 없고 항상 욕하며 불만을 토했던 철없던 제가 좀 한심해 보였어요. 아이고 참 저희도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코님. 아유 또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또 그 생각이 날 거고 우리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해요. 예. 아 죄송합니다. 아우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시는 뭔가 반성의 자세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송이사 멤버 친구 네. 로산이랑 매년 한두 번 그 꽃사방 할아버지를 가끔 뵈러 갔었거든요. 갈 때마다 할아버지가 신문이님의 아름다운 노래 혹시 아세요? 뭐 들어보시면 여러분 참 좋은 노래더라고요. 네. 신부님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계시는 모습을 저희는 자주 볼 수 있었어요. 네네. 수천 번, 뭐 수만 번 들어도 할아버지 안 질리세요라고 하니까 안 질린대요. 행복한 이 나라에 내가 길게 살고 있는데 왜 안 행복하겠냐. 나 지금 장수하고 있는데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난 그게 더 행복하다. 왜냐? 우리 할멈 만날 생각에. 다시 말하지만 자네들아 이 나라 잘 이끌어주게. 이 말을 저희가 갈 때마다 항상 하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 짜 기준이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200일이에요.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올 초 아이고. 이 꽃사방 할아버지는 할머님 곁으로 가셨어요. 만나러 네. 가셨는데 작년에 마지막 대화도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 선조님,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이게 유언이셨어요. 이 나라 지켜줘서 고맙다고. 예. 저희도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할아버지 산이와 저희 친구들 돌비 공포 라디오를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네, 오늘 그래서 준비한 사연은 하늘이 벌도 넘어가는 진정한 기센 사람이 누구냐, 그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꽃서방 할아버지 사연, 꼬다씨 네. 할머니의 간략한 사연을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아이고, 오늘 아코님께서
우리가 그냥 당장 살기 힘들다고 외면하고 보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 또한 지금은 현재 살아계시고 잘 계시고 있지만 그 할아버지 또한 참전용사 하시거든요. 근데 네. 그때 당시 시절의 분들은 대부분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이걸 누가 뭐 지원해서 간다기보다는 그때는 그냥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참으로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운 역사인데, 오늘 아코님 덕에 또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연이 아니었나 싶고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신 아코님에게도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코님.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